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정교과서 국어 천재노 2학기 가장 첫 단원에 제시된 나를 키우는 문학, 딱지와 오후 4시 달고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서는 한 개의 작품만 나온 게 아니라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감을 못 잡는 친구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면서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어렵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각 작품을 읽으면서 중심 인물이나 화자한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들이 어떠한 성장을 했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인 딱지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777 못한 나는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자, 여기서 나는요, 시 속에서 말하는 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런 것들을 화자라고 하죠. 나라는 대상이 시 표면에 드러났기 때문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화자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와 딱지를 달고 다녔다고 하네요. 이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흉물 같은 딱지. 자, 화자는요, 딱지를 흉물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여러분, 흉물은요, 모양이 흉하고 괴상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흉물 같은 딱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딱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기가 싫었다고 하네요. 손톱으로 득득 긁어 떼어내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했다.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라고 하시죠. 아버지는 오히려 딱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딱지를 건들기보다는 냅두는 게 가장 빨리 낫거든요. 냅두다 보면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안에 하얀 새살이 돋아나 있는 것을 모두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표현상 특징도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라는 표현법이 사용되었는데요. 문학에서는 우리 이러한 표현법을 직유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 외에도 뭐뭐 하는 듯이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이 되었다면 직유법이 사용되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777 못한 나. 화자는 현재도 많이 넘어지고 부딪히나 보네요.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다. 그런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 걸려서 넘어진대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음에 딱지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때마다 딱 그 딱지에 아버지 말씀이 얹혀진다.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 여기서 새살은 여러분, 회복, 성장, 성숙을 의미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딱지랑 새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고요. 나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가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작품은 소설인데요. 중학생인 서유리가 겪는 일들을 재미있게 풀어낸 소설입니다. 이 서유리는요,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요. 짝사랑하는 승규를 위해서 달고나 만들기를 연습하면서 승규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쭉 제시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도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것들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달고나입니다. 단편소설이고 성장소설이고요. 주인공의 성장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적 성숙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장소설로 구분이 됩니다. 첫사랑의 실패와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얻은 깨달음과 성장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상황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가 섬세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달고나라는 소재를 통해서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서유리를 말하는 거겠죠? 인물의 생각과 행동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서유리는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요. 짝사랑하는 승규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달고나를 열심히 연습을 했죠. 자, 이후에 나는 규리, 승규와 함께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는데요. 봉사활동을 하는 날, 사이가 좋은 승규와 규리의 모습에 질투를 느끼고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절정입니다. 나는 규리를 좋아한다는 승규의 고백을 듣고 좌절하게 되죠. 승규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나의 완전한 착각이었던 겁니다. 결말입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첫사랑의 실패에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받고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제목이자 중심 제재인 달고나는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승규를 향한 나의 마음이자 나의 첫사랑을 상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승규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달고나 만드는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었잖아요. 설탕과 베이킹소다의 비율이 중요하듯 승규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과 나를 위하는 승규의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아름다운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달고나를 만드는 행위는요, 승규를 향한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할아버지를 통해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느끼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요. 달고나를 먹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달한 맛뿐만 아니라 쓴맛도 느껴져요. 이러한 달고나의 특징을 바탕으로 설렘과 씁쓸함, 행복과 좌절이 함께 존재하는 서유리의 첫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항상 기쁠 수만은 없겠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뒤섞여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달고나의 맛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문제 중에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경우는 저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봤던 딱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번, 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인 것 같네요. 해당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화자인 나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많이 넘어졌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마다 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2번, 어린 시절 나는 항상 무릎에 딱지를 떼어내곤 했다. 자, 나가 딱지를 떼어내려고 하면 아버지가 떼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떼어냈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3번, 나와 아버지의 갈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나와 아버지의 갈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일상적 소재인 딱지를 활용하여 이것은 맞는데요, 여러분. 나의 반성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회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5번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주고받은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아버지의 말씀은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이 부분이 아버지의 이제 말씀이신 거죠. 하지만 나와 아버지가 주고받은 대화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직접 인용의 경우 이러한 큰 따옴표를 활용해서 대화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 시에서는 직접 인용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국어 천재노 1의 2단원인 진솔하게 글쓰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만화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여자친구가 우주야 너 어디 다쳤어? 라고 물어봤는데 우주는 어제 사촌형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발목을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우주는 형이 바로 날 업고 병원에 데려다 줘서 잘 치료받았다며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형한테 무척 고마웠는데 아직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친구가 그럼 지금이라도 너의 마음을 담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짧은 4컷 만화에서 내용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남자친구인 우주가 사촌형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네, 자기가 다쳤었는데 이런 자신을 업고 사촌형이 병원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아직 고맙다는 말도 실제로 하지 못해서 글로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겪은 상황과 느끼고 생각한 점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상대방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표현할 때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고 상대방도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국어 시간에 내 경험과 정서를 담은 글을 써서 친구들과 돌려 읽기로 했는데요. 길감이 될 만한 경험으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면 이런 글 쓰는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우선 단계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계획하기 단계가 가장 먼저 와야 합니다. 준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쓰기 목적이 제시되고 있죠. 이런 쓰기 목적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친구들이 예상 독자들이 되는데요.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경험을 떠올려 보고요. 그 다음은 글감을 정한 후에 그 경험을 선정한 이유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완성한 글은 학급, 누리집, 어느 매체에 올릴 것인지도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해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요, 내가 왜 글을 쓰려고 하는지 쓰기 목적을 짚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글감 혹은 주제를 정해야 하고요. 어떠한 매체에 글을 실을 것인지를 고려하여 글쓰기를 계획해야 합니다.
계획하기 단계 이후는요, 내용 마련하기 단계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고 이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아래 부분은 준서가 경험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로즈메리 화분을 선물로 받아 키우게 된 경험을 상기하면서 대상의 특성에 맞는 보살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계획하기와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는요, 개요 작성하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제목, 처음, 중간, 끝에 어떠한 글들을 넣을 것인지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개요를 작성하면서 우리는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지요. 제목 같은 경우도 그냥 평범하게 짓는 것보다 튼튼이가 내게 준 선물 이런 식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고 글의 주제를 포함할 수 있는 인상적인 제목을 붙이면 좋겠죠. 처음 부분에는 로즈메리 화분을 받게 된 거, 식물을 키우게 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튼튼이가 시들고 튼튼이를 다시 살릴 방법, 그 다음에 튼튼이를 살린 경험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죠. 끝으로는 식물을 키우는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언급하면서 대상의 특성에 맞는 보살핌이 중요함을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준서가 식물 키우기도 친구 사귀기랑 똑같아 라는 엄마의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끝에 넣으면 더 좋은 내용이 되겠죠. 개요까지 작성했다면 글을 쓰면 됩니다. 바로 표현하고 감상 나누기 단계입니다. 자, 준서가 쓴 글이 제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활용한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글에 제시된 설렜다, 기대되기도 했다와 같은 경험에 따른 준서의 이런 심리 상태, 정서도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튼튼이가 상태가 좋아진 모습도 같이 제시를 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네요. 이번 부분이 마지막 문단이 끝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식물 하나를 키울 때에도 특성에 맞게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엄마의 조언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한 뼘 크게 자라났다. 이런 보람찼다는 정서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준서가 활용한 매체는 누리집이었어요. 누리집의 특성상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현진이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물한 화분을 잘 키워줘서 고마워. 너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 그렇다면 현진이의 반응을 바탕으로 했을 때 준서는 진솔하게 글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민웅이도 준서의 글을 보고 나도 이제부터 주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지 라고 댓글을 남겨주었네요. 이렇게 경험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다면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읽는 이 또한 아까 민웅이처럼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준서도 여기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전에 오늘 함께 훑어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지문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아까 우주가 왜 사촌형에게 메시지를 적으려고 하는지 이런 등의 내용이 출제될 수가 있고요. 또한 진솔하게 글을 쓰는 방법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솔한 글을 쓸 때 글쓰기 과정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고요. 글쓰기 과정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난 후에 글쓴이와 읽는이가 얻는 것들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이러한 포인트들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준서가 이러한 글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준서가 쓴 글은 우리 아까 직전에 살펴봤었던 튼튼이와 관련된 글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1번, 식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 이 글은 준서가 식물을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을 표현한 글이잖아요. 이러한 글을 쓰면서 준서는 식물이 나한테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다.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 여러분,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2번도 맞는 말이겠죠. 3번, 의미 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씀으로써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쵸? 의미 있는 경험을 글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요. 글을 쓴다고 해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5번,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다. 경험과 정서를 담은 글을 쓰면서 글쓴이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국어 천재노 2의 1단원인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 단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은 대중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대중매체가 무엇일까요? 만화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인 것 같아요. 손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했더니 할아버지는 그래 우주 너도 잘 잤니? 라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신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문도 대중매체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춤을 연습하니까 쉽더라.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러한 영상들도 대중매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런 라디오들 그리고 이런 TV들도 우리 모두 대중매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러한 대중매체를 이용을 하냐면요. 자료를 찾기 편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자료 찾기 편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대중매체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매체의 특성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중매체의 특성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중매체는요, 생산자가 있는데요. 이러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을 아무나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제작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요. 보편적인 내용이라는 건 일반적인 내용,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뭔가 제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매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수용자가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의 반응이 생산자에게 직접 전달이 되거나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그런 쌍방향적인 소통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인터넷 방송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개인 인터넷 방송에도 생산자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생산자의 경우는 아까 대중매체와는 다르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제작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이 개인 인터넷 방송이죠. 그리고 개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아까 대중매체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뷰티면 뷰티, 건강이면 건강, 스포츠면 스포츠, 개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이렇게 세부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수용자들도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채널만 들어가서 해당 정보를 습득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방송 진행자가 있고 머리 아파, 사랑풍선, 달콤이와 같은 수용자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댓글이라기보다는 뭔가 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쌍방향적인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차이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 이미지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네, 해당하는 그림인데요. 텔레비전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대중매체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대중매체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뭔가 쌍방향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래에 말풍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방송으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창에 시청자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진행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대중매체인 TV방송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요소인 댓글창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네요.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사례가 이와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대중매체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요. 사회적인 면에서도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소개된 것들이 대중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이슈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도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니까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비슷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게 아까 가졌던 보편적인 지식이 돼버리는 과정이 되겠죠. 문화가 획일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문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사회 문제를 직접 경험하기보다 대중매체를 거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중매체의 관점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대중매체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대중매체를 이용하면서 문화를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대중매체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비판적인 태도로 잘 살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요,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데요. 이러한 인터넷 방송에서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방송이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받는 대중매체에 비해 실제로 대중매체의 경우에는 뭔가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그 심의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등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약하게 형성되어 있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는 일이 많습니다. 수익을 올리려고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요. 따라서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 책임 있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중매체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고요. 개인 인터넷 방송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또한 날씨를 확인할 때는 여러분 대중매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연을 만들고 싶은데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 라는 뭔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일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매체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도 있죠. 아까 간략하게만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가짜뉴스,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인터넷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는 특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혹은 재미를 느끼려고 이러한 단순한 이유 혹은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는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중적 관심사에 더 가까운 것은 대중매체가 될 거고요. 개인적 관심사에 더 가까운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 될 겁니다. 기역과 니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통 방식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대중,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 인터넷 방송이 되겠죠. 또한 생산자가 만들어낸 내용이 전문적인 것은 대중매체, 비전문적인 것은 개인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누구나 개인 인터넷 방송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국어 천재노 2단원 추론하며 듣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 듣기 환경에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하기와 듣기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 맥락이 무엇이냐면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목적 등을 우리는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화자라고 하죠. 듣는 이, 청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러한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어떠한지도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담화의 목적 등이 우리가 내용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듣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는 남자친구가 말하고 있네요. 아, 목이 따가운데 우여가 오늘 바깥에 먼지가 많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앞쪽에 앉아있는 남자친구의 말의 의도는 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진짜 먼지가 많다라는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많으니까 창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이 우혁이라는 친구가 그래도 센스 있게 창문 닫을까 건우야 하고 바로 알아차렸네요. 그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인가요? 뭐 아무튼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니 이제 이 사서 선생님께서 조금 시끄럽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선생님이 조금 시끄럽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네 시끄러우니까 조금 조용히 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담화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바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 하는 공간인 거죠. 이 조용히 해야 하는 공간 안에서 이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이런 공간과 같은 상황 맥락이 발화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더니 조금 시끄럽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한 친구의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보다는 이제 담당 영양 선생님이네요. 저는 우리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입니다. 급식에서 가장 많이 남은 반찬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 청중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청중의 대답을 듣고 이런 식으로 청중의 반응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라고 하면서 강연의 주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채소를 어느 정도 먹나요? 라는 식으로 친구들의 이제 반응도 살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에서 청소년 식습관에 관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점점 늘어나고 채소 섭취율은 점점 낮아진다라고 하면서 믿을 만한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채소를 적게 먹고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으면 왜 문제일까요? 이런 식으로 청중의 대답을 듣거나 강한 목소리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강조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활용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도 해당 단원에서 출제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적당한 양을 먹는 것,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손가락 하나를 들면서 선생님이 첫째,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먹어야 해요. 손가락 두 개를 들며 둘째,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몸짓을 활용해서 청중이 중요한 내용에 확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디라는 친구인데요. 이 이노디의 아버지는 방글라데시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자, 다문화 가정인 거죠. 자, 하지만 이 이노디는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사회는 자신을 그냥 평범하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부가 까맣다고 자신과 다르다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항상 자신을 놀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을 차별하는 사회의 시선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친구가 자신에게 했던 이러한 무례한 말들도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멋대로 차별하고 동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청중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맞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면서도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밝고 유쾌하고 풍요롭고 똑똑한 이미지로 방영을 하는 반면에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는 그들이 빈곤하고 힘들며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글로벌 시대인 만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차별 없이 각 나라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로 이루어졌는데요. 가는 세탁 동영상 크리에이터 땡땡땡입니다. 라고 개인 인터넷 방송인가 봐요. 그쵸? 세탁을 할 때 세제는 적당히 써야 한다면서 세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세제가 옷감에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제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요. 마저 읽어볼게요. 자, 후회를 남기고 무리해서 밀어붙인 일, 여기서 말하는 무리해서 밀어붙인 일은 바로 과도한 세제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탈이 나기 마련이다. 옷감에 남는 것을 탈이 나기 마련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오늘 하루 보내시면 때를 쏙 빨래처럼 개운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서리법을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빨래와 일이라는 이런 유사한 속성을 활용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속성을 활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 유추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캠페인이었습니다. 나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땡땡땡입니다. 나무에게는 우리 몸의 혈관에 해당하는 물관이 있는데요. 이 물관으로는 나무는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을 잎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미리 잎을 다 떨구고 최소한의 물만 남겨두지요. 라고 하면서 나무가 겨울에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나무처럼 다음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다시 봄이 오면 꽃 피울 수 있으니까요 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나무처럼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문과 나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내용 말고도 그 이면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1번, 우혁은 건우에게 모르는 내용을 묻고 있다. 자, 이 친구가 우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자리에 앉은 친구가 건우인가 봐요. 자, 우혁이가 지금 건우에게 모르는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닫을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쵸? 틀렸고요. 2번, 우혁은 건우의 말에 담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창문을 닫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3번, 우혁은 건우에게 자신이 추론한 건우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요것이 정답이 되겠죠. 명확히 설명을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국어 천재노 3단원 품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단원을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실하게 공부만 해두면 나중에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암기를 확실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단어가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밥, 가방, 코끼리, 첫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문장에서 사용할 때 단어가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대로 고정되어서 사용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을요, 불변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먹다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밥을 먹었고, 밥을 먹어서, 밥을 먹을 예정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단어를 조금씩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변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불변어의 반대말, 바로 가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는 건요,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가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크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체언이라고 하고요. 자,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용언이라고 해요. 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용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단어를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봅시다. 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수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에 따라서도 단어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구분을 해봅시다. 첫 번째,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쵸? 변함 유무. 두 번째로는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뭐 주어, 목적어를 하느냐, 다른 단어를 꾸며주느냐, 또는 세 번째, 이제 의미, 뭐 이름을 나타내느냐, 순서를 나타내느냐, 이런 식으로 총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품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미에 따라서 우리 명사, 대명사, 수사를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와 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구체명사라고 하고요. 인기, 희망, 우정, 사랑과 같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대상들을 우리는 추상명사라고 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귀여운 강아지, 뭉치는 구체명사가 될 거고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추상명사가 되겠죠. 따라서 이 명사라는 건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 우리 분식, 체험마을 12번지, 오늘 우리 여기에서 밥 먹을까? 라고 상윤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우리 분식이 되겠죠. 좋아, 거기로 가자. 여기서 말하는 거기도 우리 분식을 하고요. 우리 분식을 가리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대상을,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 대명사에서도요,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인칭대명사,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지시대명사,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나, 너, 우리, 그것, 이것, 여기, 거기, 이러한 단어들이 모두 대명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수사입니다. 수사는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합니다. 이때 수량,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사를 양수사라고 하고요. 첫째, 둘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서수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 이런 애들을 의미에 따라서 이해를 해본 건데요. 얘네들은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체언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체언의 기능을 합니다. 이 체언
체언의 이 삼총사는요,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경우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예요. 기분형이 크다, 달리다 라면 우리 이것을 크네, 클 것이야, 크구나 이런 식으로 달릴까, 달릴지 고민이다, 달렸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형용사와 동사는 형태가 변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어떠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것은 형용사고요. 조금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먹다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요구해요. 그쵸? 뭐 밥을 퍼서 입으로 씹는 저작 운동도 필요하고요.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귀엽다라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귀엽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대상이 너무 눈이 크고 뭐 하얗고 귀엽게 생겼어요.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형용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잡다를 잡는다, 잡아라 이렇게 시키는 거, 잡자, 청유하는 거 전부 다 가능한데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높는다, 높아라, 높자가 전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라, 어라, 청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동사와 형용사는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나요, 여러분?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와 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형사와 부사는 기능적으로 여러분 수식어로 구분이 되고요. 수식어에 포함되는 이 두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너무나 중요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서관에서 같은 경우는 이가요, 도서관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쵸? 도서관은 체언에 해당이 되고요. 명사죠.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샅샅이 찾았는데에서 샅샅이는 찾다라는 행동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쵸? 이 찾다 같은 경우는 동사입니다. 자,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도서관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이는요, 관형사이고요. 찾다와 같은 동사를 꾸미는 이 샅샅이와 같은 애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떠한 단어를 꾸며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 를, 은, 는 이런 애들은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요, 단어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교실 청소는 열심히 한다. 은지가 교실 청소도 열심히 한다. 은지가 교실 청소만 열심히 한다. 자, 는, 도, 만과 같은 조사의 차이로 의미가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지죠. 우리 이러한 것들을 보조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와, 응, 예 이런 식으로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 부름을 나타내는 것, 응답을 나타내는 것은 전부 다 감탄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5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쁘다는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여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일단 예쁘다는요, 어떠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맞고요. 우리 아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내용에서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이러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해라, 또는 청유형처럼 뭐뭐 하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예뻐라, 명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국어 천재노 3회 2단원인 단어의 짜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와 형태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1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단어는요,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자립하여 홀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를 우리는 단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방, 희망, 뭉치, 우리 이런 것들을 다 단어라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그런 것과 다르게 은는 이가와 같은 이러한 조사들은요, 홀로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쉽게 혼자 똑 분리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태소입니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꼭 달달달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쪼개서도 안 되고요. 뜻을 가지는 그 상태에서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해서 단어를 이루게 되고요. 자립하여서 홀로 쓸 수 있는 형태소는 단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가 있다라는 문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를 가장 작게 쪼개봅시다, 여러분. 자, 큰 쪼개볼 수 있고요. 나무 쪼개볼 수 있고요. 가 쪼개볼 수 있고, 있다, 혼자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 나무를요, 나와 무로 쪼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리의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와 물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나무라는 이 단어, 이 형태소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자 혼자 쓸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단어라는 겁니다. 단어이자 형태소라는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형태소의 종류에는요,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나무와 같이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쓰이는 형태소를 자립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 접사와 같이 다른 말에 꼭 붙어서야만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조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먹다라는 기본 용언을 써봅시다. 이때 먹은요, 여러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돼요. 먹고, 먹어서, 먹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먹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변하지 않는 먹과 같은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이 먹이나 다나 자기 혼자서 쓸 수 없이 다른 자기들끼리 붙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구체적인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등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아까 나무와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었다. 이 단어에서 실질 형태소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렇게 형태소를 나눠볼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의미가 있는 부분은 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때 이 먹이 바로 실질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용언의 어간이라고 제시되고 있죠.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형태소인데요. 단일 형태소인 조사와 용언의 어미, 접사 등이 모두 형식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형식 형태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론 어근과 접사입니다. 단어의 짜임을 분석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 어근이라고 합니다. 아까 먹다와 같이 우리는 다에는 뜻이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먹에만 뜻이 있습니다. 이때 뜻이 있는 이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사는요,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과는 다르게 다른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게 해주는 애들을 접사라고 한답니다. 이 어근과 용언에 활용되는 개념인 어간을 꼭 구분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미에 따른 합성어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성어는 여러분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해요. 이때 이 어근과 어근이 본래의 뜻을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연결된 것을 대등합성어라고 하고요.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꾸며주는 거. 예를 들어서 책가방의 경우는 이렇게 꾸며주게 되죠. 우리 이런 것들을 수식 합성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이 만나 아예 새로운 의미를 만든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와 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피, 땀의 의미를 아예 버리고 노력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을 융합 합성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접두사와 접미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파생어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합성어 같은 경우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파생어 같은 경우는요, 어근과 접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하는데, 이때 접사가 어근 앞에 붙는 경우를 우리 접두사, 그 다음에 접사가 어근 뒤에 붙는 것을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합니다. 접두사는요,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으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많고요. 접미사는요, 어근이나 단어에 붙는데 접두사에 비해 종류도 많고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해요. 이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지우라는 부분에 접미사 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나요? 바로 지우개라는 단어가 되죠. 자, 이 지우다의 품사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라는 접사가 붙어서 지우개라는 명사가 됐습니다. 품사가 바뀐 것이죠. 이렇게 접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새말 형성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물건이나 개념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외국어에서 차용하거나 혹은 외국어에서 가져온 말을 조금 다듬거나 기존에 있던 말을 합성하거나 파생하는 것, 그 다음에 단어들의 첫 말을 따서 만들다든지 단어의 일부를 잘라 결합해서 만든다든지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새말을 형성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 감나무와 단어의 짜임이 같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이에 앞서 해당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과, 우리 아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했었죠. 어근과 어근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했고요. 어근과 접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에서는 감나무와 단어의 짜임이 같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 감나무는 감이라는 어근, 나무라는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1, 2, 3, 4, 5번 중에 이 합성어는 바로 3번이 되겠죠. 책과 가방 모두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매니, 접사이고요. 웃음 같은 경우는 음이 접사가 됩니다. 사냥꾼은 꾼이 접사이고요. 그 다음은 되다가 접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4번, 5번은 1번, 2번, 4번, 5번은 바로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천재노 4단원 추론하며 읽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입니다. 피하고 싶은 징크스, 해야만 하는 루틴이 제목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메모가요. 강민이가 추론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추론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메모 1을 함께 볼까요? 제목을 보니 이 글은 징크스와 루틴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글쓴이는 루틴과 징크스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강민이는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목을 통해서도 글의 내용을 추측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버릇을 준수하라. 테니스는 매우 민감한 스포츠이다. 특히 경기를 시작하는 서브를 넣을 때 예민해진 선수를 배려해서 관중은 침묵하는 것이 관례일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민한 스포츠를 하는 테니스 선수에게는 자신만의 버릇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버릇을 고집하는 테니스 선수들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순간에도 수많은 버릇을 고집한다. 경기 시작 전 코트에 들어설 때 항상 왼손에 라켓을 쥐고 재킷을 벗는 동안 계속 점프하며 음료수병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놓는 등의 유별난 버릇은 한 일간지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기사화할 만큼 시시콜콜하고 집요하다. 이 선수의 버릇은 19가지나 된다고 하네요. 자, 머릿속을 정돈해서 경기에 집중하려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던 이 선수, 바로 여기 제시된 이 선수겠죠. 이 선수의 인터뷰가 생각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이는 이 선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전 지식 같은 것들을 우리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글의 내용을 추론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루틴과 징크스 무엇이 다른가? 소제목을 통해서 루틴과 징크스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루틴이란요, 스포츠에서 어떤 목표 행동을 하기 전에 긴장감을 떨치려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일컫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요, 최상의 컨디션, 최대의 능력, 긍정적, 심리적으로 안정적, 익숙하고 이렇게 뭔가 좋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강민이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루틴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단어들을 보니 글쓴이가 루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라고 파악을 했죠. 그쵸?
자, 루틴은요, 행동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길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스스로 말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루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장으로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관련된 루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또 추론하고 있네요. 루틴은 징크스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한데요. 징크스는 원래 좋지 않은 일이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면 아까 루틴은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쵸? 루틴과 징크스에 집착하는 선수들의 태도는 모두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합니다. 루틴은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이고 징크스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즉 루틴은 늘 하던 대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징크스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글쓴이는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살 루틴, 여든까지 가면 달인 된다. 이러한 소제목,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속담을 변형한 소제목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징크스를 루틴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요, 스포츠 분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내 루틴이 내 몸에 강력히 자리 잡고 있으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몸에 밴 루틴은 긴박한 순간에도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게 해준다. 일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인다라고 하면서 실생활까지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루틴으로 꾸준히 실행하면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게 된다. 자, 작업이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자신의 루틴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나만의 루틴이 10년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민이는요, 루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 있네 라고 하면서 글쓴이의 관점까지도 문장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고요. 카드 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뭔가 비어있는 듯한 사진을 제시하고 남극 동물들이 사라졌다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과 글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남극 동물들의 멸종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남극 동물들이 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80여 년 뒤 남극 동물의 상당수가 멸종될 위기에 처한다고 하네요. 80여 년이면 여러분 진짜 금방이에요. 그쵸? 이렇게 80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남극 동물이 멸종될 위기가 되게 크다라는 것을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아내려 남극 동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분별한 조업으로 크릴새우, 물고기 등 남극 동물들의 먹이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개발 활동으로 남극 동물들의 생활 공간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이유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비어있는 카드뉴스 6번 란에는 무슨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까요? 네, 남극에 이런 남극 동물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추론하며 글을 읽는 과정에서 한 메모라고 하는데요. 학생이 추론에 활용한 요소는 무엇일지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3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네요. 보기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을 정돈해서 경기에 집중하려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던 이 선수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 글쓴이도 이러한 행동이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까 강민이었나요? 강민이가 글을 읽으면서 옆에 오른쪽에 적었던 메모의 내용입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 강민이는 이 선수의 인터뷰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우리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강민이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단어의 의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런 안정적 최대의 효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의미. 문장의 의미 같은 경우도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파악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의 구조와 설명 방식 같은 경우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4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제목의 의미. 아까 강민이도 소제목을 바탕으로 내용을 추론하는 부분은 나타났었어요. 그쵸? 보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이죠. 이런 소제목뿐만 아니라 제목을 통해서도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 있으니까요.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국어 천재노 4단원 주장하는 글쓰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수아가 글을 쓰려고 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글쓰기 과정을 순서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각 세부 내용, 각 단계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글쓰기 과정에 따라서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 요즘 잠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 보여 수아가 생각하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네요. 나도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서 낮에 힘들었던 적이 많아. 청소년 시기에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써서 학교 신문에 실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 신문에 실으면 누가 읽나요, 여러분? 네, 학교 친구들이 읽겠죠. 그쵸?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인상적인 표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획하기 내용에 제시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아가 글에 담으려는 주장은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가 바로 주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해야 합니다. 납득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계획하기 단계에서 수아가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아는요, 문제 상황을 파악했고요.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 그 다음에 예상 독자, 그 다음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글을 쓸 것을 마음을 먹고 있죠. 자, 계획하기를 했다면 그 두 번째 단계로는 내용 떠올리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떠올리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충분한 시간만큼 잠을 자야 함, 충분한 수면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잠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낮잠의 효과, 이런 식으로 생각의 갈래를 펼쳐나가고 있네요. 자, 그럼 이런 수아가 떠올린 내용 가운데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관련이 없는 것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낮잠도 아니고요. 밤에 깊게 많이 자자라는 건데 그쵸? 나머지 내용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수면 시간과 학업 성취의 관계. 여러분 당연히 잘 자면 공부도 더 잘 되겠죠. 그쵸?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다면 글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권장 수면 시간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면 읽는 사람들이 뭔가 신뢰를 가지게 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됐겠죠. 수아가 떠올린 이 내용들 가운데 필요 없는 것과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마련하기가 끝났다면 이제 근거 마련하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수아는 인터넷 기사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통계 자료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백과사전도 확인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수집한 자료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어느 주장에 어떠한 근거를 배치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아가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하지 않는 자료가 있어요. 바로 다하 자료입니다. 청소년의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수면 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자, 인터넷 이용 시간은 우리 잘 자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의 통계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을 묻는 문제도 당연히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근거까지 확인을 했다면 내용 조직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을 취하면서 각각 부분에 어떠한 내용을 넣을지를 생각을 하면 되게 잘 읽히고 글이 되게 짜임새 있게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론에서는 잠이 부족해서 힘든 학생이 많은 현실,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 좋겠죠. 여기서는 이제 수아가 읽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뭔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이제 주장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3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충분한 수면은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됨을 이야기하려고 하네요. 자, 수아가 서론에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서론에 제시를 해서 읽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거를 여러 측면으로 나누거나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연구 자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아가 작성한 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충분한 수면이 꿈을 이루게 합니다. 라는 제목을 제시하고 있고, 여러분은 평소에 잠을 충분히 자나요? 혹시 공부하느라 밤늦게 깨어있지는 않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읽는 이가 뭔가 뭐지 내 얘기인가 하는 이런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는 거죠. 수아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수다를 떨다가 잠이 모자라 낮에 꾸벅꾸벅 졸았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학급 친구들이 공감할 만한 자신의 경험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란 곧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단어로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조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우리나라 청소년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을 들고 있고요. 책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은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실험 결과를 제시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네요. 결론 부분입니다. 수면은 피로한 마음에 가장 좋은 약이다. 명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세르반테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수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며 잠을 줄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꿀잠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또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연합뉴스, 꿀잠의 과학과 같은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처를 활용한 것들은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하지만요. 여러분, 윤리, 글쓰기 윤리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자료를 가져다가 글에 활용을 할 거면 당연히 출처를 밝혀줘야겠죠. 그쵸?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다. 여러분, 정보를 제공하는 글은요, 설명문에 해당이 됩니다. 주장하는 글은요,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글이 됩니다. 독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떠올린다 라는 건데, 가는 아까 저희가 확인했었던 계획하기, 수화의 글쓰기 과정 중 첫 번째로 제시된 계획하기가 되겠습니다. 계획하기를 바탕으로 떠올린 생각 중 보기에서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잠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낮잠의 효과 같은 경우는 충분한 수면을 가지자라는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